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방산 조달 책임자로 일하는 마르타 노박 씨에게서 제보받은 내용으로 감히 제 인생에서 가장 숨을 먹게 했던 이야기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기 계약이나 기술 평가의 문제가 아니라 전장에서의 생존과 가족을 지키는 치열한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이 한국과 어떻게 맞닿아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르샤바 중심가에 있는 폴란드 최대 방산업체 PGG의 본사 8층. 늘 그렇듯 회색빛 하늘이 펼쳐진 회의실. 그날도 마르타는 회의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한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의견을 냈습니다. 한국과의 대규모 무기 계약에 대해 반대한다는 발언이었습니다. 실험실에서야 성능이 좋겠지만 전장은 다릅니다. 우리 병사들의 목숨을 도박할 수는 없습니다. 말을 끝내자 회의실은 조용해졌고 외부 자문위원으로 초청된 일본계 방산 컨설턴트 카즈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을 반짝이며 덧붙였습니다. 한국 무기는 대부분 일본 기술을 모방한 것 아닙니까? 원본보다 복제품을 택할 이유는 없죠. 그 말에 회의실의 공기가 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마르타는 그 말에 내심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누군가 자신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 위안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녀는 계속해서 주장했습니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건 이해하지만 싸구려 무기를 전장에 보내는 건 도박이라고. 유럽과 미국에 검증된 무기를 써야 한다고요. 회의가 끝나고 마르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이 점점 현실이 되고 있는 지금 폴란드의 국방 전략은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더 완벽한 무기를 찾고 있었던 겁니다. 실전에서 병사들의 목숨을 지켜줄 장비 말입니다. 그날 저녁 퇴근하려던 마르타의 핸드폰에 영상통화가 걸려왔습니다. 화면에는 군복을 입은 젊은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황토색의 배경, 건조한 공기, 그리고 땀에 젖은 얼굴. 마르타의 남동생 야첵이었습니다. 그는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 중인 국제여단의 일원으로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었죠. 야첵은 해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누나, 오늘 K9 자주포를 직접 봤어. 진짜 튼튼하더라. 우리가 쓰는 구형보다 훨씬 정교하고 반응도 빨라. 마르타는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바로 오늘 회의에서 반대했던 무기였기 때문입니다. 동생마저 마케팅에 속았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야첵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직접 보지도 않고 그렇게 판단하면 안 돼. 여긴 진짜야. 목숨 걸고 싸우는 전장에서는 장비가 전부야. 마르타는 대화를 마친 후에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하필 한국 무기인가? 왜 하필 동생이 그것을 옹호하는가? 하지만 그날의 통화는 둘 사이의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며칠 뒤 새벽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전화 화면에는 우크라이나 연락처라는 글자가 떴고 마르타의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전화를 받자 들려온 목소리는 너무나 낯선 사람이었고 그가 전한 말은 더더욱 믿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야첵이 속한 부대가 폭격을 받았습니다. 현재 몇몇 대원의 생사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종. 그 단어 하나가 그녀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방 안에 주저앉은 채 그녀는 온몸의 감각이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단 한 명뿐인 가족. 그마저도 연락이 두절된 지금 마르타는 평소에 냉철한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마르타는 회사에 휴직을 요청하고 온종일 뉴스와 전화를 붙들고 살아갔습니다. 화면에서는 연일 한국산 FA-50 전투기의 활약, K 전차의 실전 내구성에 대한 뉴스가 쏟아졌지만 그 모든 정보는 그녀에게 아무 의미 없었습니다. 동생이 실종되었는데 무슨 기술이고 무슨 비교입니까? 이틀이 지나도 소식은 없었습니다. 불안과 공포는 점점 커졌고 그녀는 결국 다시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미쳐버릴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그날 오후 한국 방산업체와의 계약을 위한 후속 회의가 열렸습니다. 마르타는 무기력한 채 회의에 참석했지만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바라보다가 문득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야첵이 그 K 전차 안에 앉아 있다는 상상. 갑자기 그녀는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습니다. 만약 한국 무기가 동생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다면 그 선택은 틀린 것이었을까? 그날 밤 기적 같은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국경 근처의 병원에서 연락이 왔고 동생 야첵이 구조되었으며 치료 중이라는 연락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조 주체는 다름 아닌 한국 NGO와 구조 의무단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르타는 그대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살아있다. 야책이 살아있다. 이제 그녀는 알고 싶었습니다. 누가, 어떻게, 왜 그를 구했는지. 그리고 그 질문은 그녀를 완전히 다른 길로 이끌게 됩니다. 마르타는 전화를 끊자마자 정신없이 움직였습니다. 눈물 젖은 얼굴로 가방을 챙기고 차 키를 잡은 채 바르샤바를 떠나 국경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야책이 구조된 병원은 우크라이나와 맞닿은 국경 부근의 작은 난민 병원. 전선에서 가까운 만큼 이동 중에도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야책이 살아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10시간 넘게 이어진 여정.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병원 입구는 소박했습니다. 낡은 간판 아래에는 국제의료지원센터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죠. 그곳엔 전 세계에서 온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그중 가장 눈에 띄었던 건 파란 조끼를 입은 한국 구조대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등에는 선명하게 KUREA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고, 의료 키트를 나르고 있는 모습은 한편의 드라마 같았습니다. 접수처에서 야책의 병실을 물었고, 간호사는 미소 지으며 그녀를 2층으로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으며 마르타의 머릿속에는 수백 가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정말 살아있는 걸까? 얼마나 다쳤을까? 날 기억하고 있을까? 병실 문이 열리자 침대에 누운 야책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창백했지만 그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누나를 보자마자 피곤한 얼굴에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마르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고 그대로 달려가 그를 껴안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그 무기를 믿지 않았어. 야책은 약간 움찔하며 그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총상을 입은 어깨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누나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오히려 마르타의 가슴을 더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들어와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며 어깨의 총상과 다리의 골절은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설명은 마르타의 가슴을 철렁이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구조가 30분만 늦었더라면 과다 출혈로 생명이 위험했을 겁니다. 그 말을 들은 마르타는 자신도 모르게 시선을 침대 옆 작은 탁자로 옮겼습니다. 그 위에는 야책의 개인 소지품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그중 하나가 그녀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반으로 찢어진 방탄복. 그 방탄복은 분명히 총알을 막아낸 흔적이었고 무엇보다도 가슴 부분에 작게 쓰여있는 MADINKUREA라는 문자가 선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야책은 손가락으로 그것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게 내 목숨을 구했어. 저격수의 탄환이 정확히 이쪽을 향했는데 여기서 멈췄어. 그 순간 마르타는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회의실에서 그토록 반대했던 무기, 그 장비가 지금 이 병실에 누워있는 동생을 살렸다는 사실. 이성적으로 받아들이려 해도 감정은 먼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간호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때 구조했던 장면이 기록된 게 있을까요?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태블릿을 들고 왔습니다. 화면 속에는 현장을 촬영한 구조대원의 바디캠 영상이 담겨 있었고 그것은 마르타의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장면이 되었습니다. 영상은 지옥 같았습니다. 포탄이 떨어지는 폐허 속, 연기와 먼지가 가득한 거리, 그리고 그 와중에도 차분하게 부상자들을 이송하는 한국 구조대원들의 모습. K808 장갑차가 포탄을 막아내며 부상자들을 보호했고 의료 요원들이 신속히 응급처치를 진행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의 등에는 모두 태극기와 함께 KUREA가 새겨져 있었죠. 마르타는 그 영상을 보며 속으로 외쳤습니다. 이 사람들이 동생을 살렸어. 야책은 그날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기습 폭격이 시작되자 부대는 급히 철수해야 했지만 그는 부상으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때 나타난 것이 K808 장갑차였고 바로 그 안에서 그는 구조대원들을 만났습니다. 장갑차는 이동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전장의 방패였고 생명의 통로였습니다. 그리고 구조대가 사용한 의료 키트. 한국산이야. 정말 대단했어. 현장에서 수술이 가능할 정도였다고. 마르타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침묵 속에서 동생의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믿어왔던 수치와 비용 효율이라는 논리,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모든 기술들이 실제로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존재한다는 진리를 그녀는 그동안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병원 뒷마당을 산책하던 중 마르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동생이 살아있어서 고마워. 그리고 그 사람들, 그 장비들 모두에게 감사해. 야책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누나, 기억해. 무기는 싸우기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거야. 그리고 한국은 그걸 정말 잘 알고 있는 나라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마르타는 다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이 놓치고 있던 진실, 강력한 메시지를 동생이 그리고 한국이 가르쳐주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마르타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가치관을 고수할 것인가? 아니면 실전에서 입증된 무기와 그것을 만든 철학을 받아들일 것인가? 그 답은 아주 곧 그녀의 입에서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국경 병원에서의 며칠은 마르타에게 삶의 방향을 바꾸는 시간이었습니다. 야책의 회복이 안정세에 들어서자 그녀는 바르샤바로 복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짐을 꾸리며 병원 복도를 걷던 마르타는 마지막으로 구조대원들이 활동 중인 뒷마당을 지나쳤습니다. 여전히 분주한 모습, 여전히 KOREA라는 글자를 등에 달고 있는 사람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를 보냈고 그들은 따뜻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생명을 구한 자와 구원받은 자의 눈빛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회사로 돌아온 첫날, 마르타는 조용히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예상과 달리 동료들은 따뜻하게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야책이 무사하다는 소식에 진심으로 안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평소 냉철하고 이성적인 분석가로 통했던 그녀였지만 이번 사건 이후 그녀의 표정과 말투에는 어딘가 달라진 분위기가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업무에 복귀한 지 이틀째, 한국 방산업체와의 협력 계약을 위한 전략 검토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익숙한 얼굴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CEO는 회의의 목표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한국과의 계약 여부는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의견과 데이터를 중심으로 전략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첫 번째 발표자는 카즈마였습니다. 그는 정제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띄우며 조리 있게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K 전차와 K9 자주포의 유지보수 비용, 부품 수급의 복잡성, 나토 표준과의 일치 문제 등 이어지는 말들은 모두 논리적이고 데이터 기반이었으며 결론은 분명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일본 기술 기반의 시스템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한국 무기는 단기적 성능은 우수하나 시스템 통합성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해졌고 모두의 시선이 마르타를 향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그녀는 항상 카즈마의 의견에 가장 강하게 동조해온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마르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에는 얇은 폴더 하나가 들려 있었고 회의실 테이블 위에 그것을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공식 데이터가 아닙니다. 이건 제 동생, 야책의 생존 기록입니다.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마르타는 천천히 폴더 안에서 몇 장의 사진을 꺼내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야책의 모습, 총탄 자국이 남은 방탄복, 구조 현장의 장면들, 모든 것이 정제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실전 데이터였습니다. 이 방탄복이 제 동생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방탄복은 한국산입니다. 구조에 사용된 장갑차도 의료 키트도 모두 한국에서 만든 장비였죠. 카즈마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사례일 뿐입니다. 전체적인 전략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기엔 하지만 이번엔 마르타가 먼저 끊었습니다. 평소에 그녀였다면 조용히 맞장구 쳤을 그 타이밍에 그녀는 한치의 흔들림 없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개인적인 경험이죠. 하지만 전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생존입니다. 전투 효율성, 유지 비용? 그건 살아남은 자만이 따질 수 있는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녀는 방산 조달 책임자이면서 동시에 전장에서 가족을 구한 생존자의 누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수치를 중시해왔습니다. 비용 대비 성능, 시장 분석, 수입 대체 가능성. 다 중요하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무의미해지는 순간이 있어요. 바로 생사의 갈림길 앞에서는요. 모두가 말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CEO마저도 고개를 숙인 채 침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마르타는 한 장의 사진을 더 띄웠습니다. 태극기가 박힌 구조대원의 모습, 그리고 야책의 미소. 그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전 이제 무기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건 철덩어리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도구예요. 그리고 그걸 증명한 나라가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신뢰해야 합니다. 회의가 끝나자 회의실은 전혀 다른 분위기로 변해 있었습니다. 과거처럼 데이터에만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평가 기준이 생겨난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마르타가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회사 복도에서 한국 방산업체의 기술자 민혁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마르타의 발표를 들었다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커피 한 잔 하자고 제안했고 작은 사내 카페에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업무 외의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들 왜 그 먼 전쟁터까지 가서 사람을 구하는 겁니까? 마르타의 질문에 민혁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한국도 전쟁을 겪은 나라거든요. 그때 우리도 도움을 받았어요. 이제 우리가 갚을 차례인 거죠. 민혁의 대답에 마르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들이 만든 무기는 그저 제품이 아니라 역사와 철학이 담긴 하나의 서약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혁과의 대화는 마르타의 내면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녀는 방산업계에서 십수년을 일하면서 수많은 나라의 무기 체계를 비교해왔지만 단 한 번도 왜 그들이 이런 장비를 만드는가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 질문이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왜, 누구를 위해, 무엇을 믿고 이 장비들을 만드는 것일까? 그날 저녁, 마르타는 사무실에서 혼자 늦게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은 그녀는 자연스레 검색창에 K808 장갑차, K의료 키트, 한국 구조, 의무단 등의 단어를 입력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제품의 스펙이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 기술들이 실전에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검색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의 실전 사례, 구조된 병사들의 증언, 한국 NGO의 활동 기록, 그 모든 것들이 하나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공통점은 단 하나, 사람을 살리기 위한 기술. 마르타는 한참을 모니터 앞에 앉아 자료를 정독하며 어느새 눈가를 훔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PGG에서는 다시 한국 방산업체와의 고위급 미팅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온라인 회의가 아닌 실제 현장 기술자들과의 접촉이 포함된 내부 시연이 계획돼 있었죠. 한국에서 파견된 엔지니어들과 개발자들이 직접 장비 설명과 기술, 세미나를 진행하기 위해 14층 기술실에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마르타는 그곳을 처음 찾았습니다. 무기 계약 담당자였지만 지금까지 기술실에 직접 내려간 적은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그 공간은 예상과 달리 활기찼습니다. 기술자들이 도면을 펼치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있었고 몇몇은 실제 부품을 분해해가며 토론 중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민혁이 그녀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어제 보여주신 발표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제가 설명드릴게요. 마르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K 전차와 K9 자주포는 어떻게 이런 철학을 바탕으로 설계됐는지, 성능이 아닌 그 안에 담긴 의미 같은 걸 알고 싶어요. 민혁은 조금 놀란 듯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기술 브리핑룸으로 안내했습니다. 거기에는 전차 내부의 구조를 3D 모델로 재현한 대형 스크린이 있었고 민혁은 천천히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K 전차는 강력한 포와 두꺼운 장갑을 자랑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한국은 지형이 험하고 사계절이 뚜렷하죠. 산악과 도시 전투에 모두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전차 안에는 승무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구조가 반영되어 있고 자주포는 민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밀 유도 시스템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어서 말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장비를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 장비가 전장에서 사람을 얼마나 오래 살아남게 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 말은 마르타에게 강하게 박혔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기술 브리핑을 들었지만 살아남게 한다는 말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은 타격력, 효율, 속도였죠.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그들의 우선순위는 생존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마르타는 기술팀과 자주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담당자에서 실제 현장성과 실효성을 평가하는 분석가로 역할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장비의 숫자가 아닌 사람의 생명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CEO로부터 호출을 받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한국 방산업체 측에서 대표단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서울 본사로 직접 와서 생산 라인을 둘러보자는 초대죠. 마르타 씨, 이번 방문에 대표단 일원으로 참여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마르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답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업무 출장 정도로 여겼을 한국 방문. 하지만 이제 그녀에게 이 여행은 출장이 아닌 어떤 해답을 찾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비행기 탑승 전날, 야책이 그녀를 배웅하러 나왔습니다. 여전히 재활 중이었지만 얼굴은 많이 밝아졌습니다. 누나, 한국에 가서 꼭 전해줘. 나 그 사람들 덕분에 다시 살았다고. 그리고 그 장비가 없었으면 지금 이 대화도 없었을 거라고. 마르타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수치도 전략도 아닌 그 무언가를 찾기 위해 가는 길임을. 서울행 비행기 안에서 마르타는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떠오르는 아침 햇살이 차창을 스치며 천천히 기내로 퍼져나갔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딘가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 동생을 살려준 나라, 그녀에게 인생의 질문을 다시 던져준 나라로 가는 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 그녀는 단박에 압도되었습니다. 넓고 깨끗한 터미널,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곳곳에 배치된 안내 시스템과 공공질서, 모든 것이 효율적이고 정제되어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향하는 리무진 버스 안에서 마르타는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층 빌딩과 초록으로 덮인 언덕이 공존하는 도시. 기술과 자연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첫날의 일정은 비교적 가벼웠습니다. 통역관과 함께 방산업체의 환영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고 다음 날 본격적인 공장 견학과 브리핑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마르타는 호텔에서 짐을 풀고 난 뒤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서류상의 검토를 위한 출장이 아니라 이들이 무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몸으로 느껴보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그녀는 한국 방산업체의 주요 생산 기지로 향했습니다. K 전차와 K9 자주포, 그리고 K808 장갑차가 실제로 조립되고 출고되는 현장. 공장 내부는 상상 이상으로 깨끗했고 모든 공정이 질서정연하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현장을 안내하던 한국인 공장 관계자는 흐트러짐 없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모든 부품은 3차례 이상 검수 과정을 거칩니다. 현장에서 결함이 발견되면 즉시 라인을 멈추고 전체 공정을 다시 점검하죠. 작은 실수가 전장에서 큰 피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에 마르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이 보기엔 비효율처럼 보일 수도 있는 이 과정을 이들은 생명에 대한 존중으로 설명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공장의 깊숙한 곳, 가장 많은 엔지니어가 몰려있는 공간에서 그녀는 뜻밖의 문구를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건 무기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도구입니다. 순간 그 문장이 그녀의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저 슬로건으로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마르타는 이 말이 단지 벽에 적힌 문장이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의 철학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술 브리핑이 이어졌고 민혁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마르타를 반갑게 맞으며 특별히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직접 설명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자료에는 전차의 구조와 기동 시스템, 자주포의 정밀도, 장갑차의 방탄 기술 등이 상세히 담겨 있었지만 그보다 마르타의 시선을 끈 건 마지막 슬라이드였습니다. 그 슬라이드에는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막기 위해 이 장비를 만듭니다. 그 순간 마르타는 확신했습니다. 이들은 싸우기 위해 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키기 위해 만드는 것이며 단 한 명의 생명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모든 정성과 기술을 쏟아붓고 있다는 것을요.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무기들은 철덩어리가 아니라 약속이구나. 공장 견학 이후 대표단은 서울 도심에 위치한 본사로 향했고 마르타는 그 짧은 이동 시간 동안 많은 것을 떠올렸습니다. 동생 야책, 국경병원, 구조된 순간의 영상, 방탄복에 박힌 메이드 인 코리아, 그리고 지금 이 모든 기술의 원천이 되는 이 땅 위에 서 있다는 사실. 저녁이 되어 일행과 함께하는 공식 석상 대신 마르타는 조용히 서울 시내를 걷기로 했습니다. 통역관의 도움으로 지하철을 타고 남산에 올랐고 케이블카를 타고 서울타워까지 올라가 도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빛으로 물든 서울의 야경은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 같았습니다. 70년 전 전쟁으로 모든 것이 무너졌던 이 땅이 이제는 다른 이들의 생명을 구하는 나라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벤치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여태까지는 계약 조건과 기술 스펙만 기록하던 화면. 그런데 이번에는 손가락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감동이, 그리고 진심이 흐르고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웃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마음이 움직일 줄은 몰랐다고. 그 순간 누군가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민혁이 서 있었습니다. 한국에 오면 남산에서 삼겹살 먹기로 했잖아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둘은 남산을 내려와 작은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당 안에서는 연기가 자욱하고 고기가 지글지글 구워지고 있었으며 한국인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민혁은 그녀에게 고기 한 점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건 고기가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서로 나누며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따뜻한 마음, 정칭. 그게 우리가 지키고 싶은 거예요. 마르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녀는 기술을 넘어서 사람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은 어느새 한국이라는 나라에 깊이 스며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 마르타는 호텔 창밖으로 펼쳐진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낯선 도시에서의 며칠이 이제는 마치 오래된 기억처럼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짧지만 지난 시간, 기술과 철학,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얻은 새로운 시선. 그녀는 이제 예전의 마르타가 아니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거리의 풍경이 더 이상 낯설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 거리의 질서, 어느 간판에 걸린 정칭이라는 한글 단어까지도 그녀의 가슴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출국 게이트 앞 줄을 서 있던 중 우연히 한 한국인 노부부가 그녀에게 다가와 길을 안내해주고 작은 홍삼 캔디를 건넸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따뜻한 미소 하나에 마르타는 다시금 정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 나라는 정말 특별하군요. 폴란드로 돌아온 마르타는 야책과 재회했습니다. 그는 거의 완전히 회복되어 있었고 밝은 얼굴로 누나의 한국 이야기를 들으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르타는 서울에서 사온 작은 선물을 건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하고 따뜻한 나라였어. 야책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이미 알고 있었지. 누나만 늦게 안 거야. 며칠 뒤 피지지에서 드디어 최종 결정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 방산업체와의 대규모 계약을 두고 치열한 논의가 예상되는 자리. 회의실에는 CEO와 각 부서장들, 그리고 다시 초대된 일본계 자문 컨설턴트 카즈마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CEO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계약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리할 겁니다. 모든 의견은 중요합니다. 특히 현장과 실전 경험이 반영된 의견이라면 더더욱. 기대를 모은 첫 번째 발언자는 카즈마였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꺼내 회의실 스크린에 연결했고 정교하게 준비된 자료들을 통해 K 전차와 K9 자주포의 나토 부적합성, 유지 비용 상승 가능성, 장기 부품 조달 위험성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그는 결론적으로 일본의 기술이 기반이 된 무기가 더 안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모두의 시선이 마르타에게 향했습니다. 예상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자신의 가방에서 얇은 폴더 하나를 꺼냈습니다. 회의 테이블 위에 그것을 펼치며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보고서가 아닌 하나의 진실입니다. 그녀는 폴더에서 한 장의 사진을 꺼내 화면에 띄웠습니다. 한국 구조대원에게 안겨있는 야책의 모습, 그리고 K808 장갑차 옆에서 응급처치를 받는 장면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 장비들이 제 동생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구조 현장에서 그들이 사용한 장비, 착용한 방탄복, 모든 게 한국산이었습니다. 기술적 사양이 아닌 실전에서 증명된 생존의 결과입니다. 카즈마가 입을 열려 했지만 마르타가 먼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동안 저도 수많은 데이터를 검토해 왔습니다. 비용 대비 성능, 장기 유지율, 정비 인프라. 하지만 전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단 하나입니다. 이 장비가 생명을 지킬 수 있는가? 그 진실 앞에서 다른 모든 조건은 부차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그녀는 이어서 서울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현장에서 느낀 한국 기술자들의 철학, 공장 벽에 적혀있던 문구, 그들의 일하는 방식 속에 녹아있는 책임감과 정.
마르타는 더 이상 숫자가 아닌 사람과 철학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무기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 파트너가 누구인지는 저는 이제 확신할 수 있습니다. 말이 끝나자 회의실은 한동안 정적에 빠졌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치열한 반론과 데이터 싸움이 오갔을 자리였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마르타의 말에는 경험과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 무게는 수치 이상이었습니다. 잠시 후 CEO가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르타 씨. 오늘 당신의 이야기는 이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통찰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동료들은 마르타의 발표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는 말을 전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회의실을 정리하던 중 민혁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회의 잘 끝났나요? 저희 쪽도 긴장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르타는 천천히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모든 게 달라졌어요. 그리고 좋은 방향으로요.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무기는 철학이다. 그것은 전장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선택이라는 것을. 마르타의 발표 이후 PGG 내부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그녀가 내놓은 새로운 시각은 한국 무기에 대한 재평가를 넘어서 조직 전체가 무기의 기능과 목적을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이제 사람들은 K 전차의 속도나 사거리보다 K808 장갑차가 구조 작전에서 어떻게 쓰였는지에 더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기술의 언어에 사람이라는 변수가 더해진 것이다. CEO는 마르타에게 별도로 연락을 해왔다. 그녀에게는 이제 조달 책임자를 넘는 전략적 자문가로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우리는 무기를 고르는 게 아니라 함께 미래를 설계할 파트너를 선택하는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나는 한국이 그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후 PGG는 한국 방산업체와의 공식 협력 협정 체결을 발표했다. 폴란드 언론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해외 언론들 역시 이 결정의 의미를 분석하느라 분주했다. 하지만 마르타는 이 결과가 마치 수학 공식처럼 예측 가능한 결과는 아니었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오직 현장에서 체감한 진실이 만들어낸 결과였기 때문이다. 협정 체결 후 마르타는 한국 대표단과 다시 만날 기회가 있었다. 이번에는 서울이 아니라 바르샤바에서 열린 기술 교류 행사였다. 행사 후 민혁이 그녀에게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마르타 씨, 사실 저희 쪽에서도 이번 계약은 각별했어요. 판매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철학이 받아들여졌다는 점에서요. 마르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만든 장비는 기술 이상이니까요.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의 가족까지 지키는 힘이 있으니까요. 행사가 끝난 뒤 마르타는 문득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처음으로 실감하게 되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무기와 장비를 검토해왔지만 이 무기가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본 적은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그녀의 일에는 분명한 의미가 생겼고 그것은 데이터를 넘는 가치였다. 며칠 후 마르타는 잠시 휴가를 내고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에 있는 난민 병원을 다시 찾기로 했다. 야책을 구해준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싶었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들이 가진 마음과 철학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다. 국경지대를 향하는 차 안, 창밖의 풍경은 여전히 황량했지만 마르타의 마음은 차분했다. 그녀는 이제 이 지역이 분쟁과 고통의 상징이 아니라 희망과 연대의 현장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녀를 맞이한 건 익숙한 파란 조끼를 입은 구조대원들이었다. 코리아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진 그들의 등은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곳곳에서 새로 도착한 환자들을 돕고 있었다. 그 중 한 명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김정우라는 이름의 한국인 의사였다. 야책의 누나라는 말을 듣자마자 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 친구 정말 강한 아이였습니다. 구조 당시에도 의식을 잃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내 누나가 나 기다릴 거다라고 말하더군요. 그 말에 마르타는 가슴 깊이 찡해졌고 고개를 숙였다. 김정우 의사는 그녀를 병원 뒤편 작은 회의실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구조대원들이 간단한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녀는 직접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구조대 리더 박태주는 조용한 목소리로 당시 작전을 설명했다. 그들은 위험 지역에 진입해 부상자들을 찾았고
K808 장갑차를 앞세워 안전하게 후송하며 동시에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진행했다는 것. 마르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그 모든 장비들이 단지 철과 플라스틱이 아닌 사람들의 열정과 신념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실감했다. 점심시간이 되자 한국 구조팀은 환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었다. 오늘의 메뉴는 비빔밥과 김치찌개. 마르타는 처음 먹어보는 한국 가정식을 앞에 두고 조금은 어색한 미소를 지었지만 한 입을 맛본 뒤 감탄사를 연발했다. 이건 음식이 아니라 위로네요. 그녀의 말에 옆에 있던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다. 한국에서는 음식을 통해 마음을 나누거든요. 정이라고 하죠. 마르타는 그 단어를 다시 되새겼다. 정칭. 기술에도, 음식에도, 구조에도 깃든 그 마음. 이제 그녀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단지 무기를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었다. 사람을 가장 잘 아끼는 나라였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그녀는 핸드폰을 열어 야책에게 사진 몇 장을 보냈다. 구조대원들과 찍은 셀카, 병원 뒤뜰에서 웃고 있는 의료진의 모습, 그리고 정칭이라는 글자가 적힌 작은 현판 앞에 선 사진. 야책의 답장은 짧았지만 강렬했다. 우리의 선택, 틀리지 않았어. 폴란드 바르샤바의 밤은 조용히 내려앉은 안개 속에 잠겨 있었다. 창가에 선 마르타는 커피 한 잔을 들고 천천히 생각에 잠겼다. 서울에서의 며칠, 국경병원에서의 재방문, 그리고 다시 돌아온 일상.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듯했지만 그녀의 내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데스크 위에 놓인 방탄복 조각. 그것은 이제 물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억이고 경고이며 약속이었다. 언제든 위협이 현실이 되는 시대. 사람을 지키는 기술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매일 일깨워주는 존재였다. 야책은 재활을 마치고 서서히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의 몸은 회복 중이었지만 마음은 이미 단단했다. 그는 누나에게 종종 말하곤 했다. 누나, 난 이제 달라졌어. 총성이 울리는 곳에서 살아남았고 그 이유가 정확히 뭔지도 알게 됐으니까.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어리숙한 동생의 것이 아니었다. 책임감과 생존자 특유의 단단함이 그 속에 담겨 있었다. 마르타는 그런 야책을 바라보며 가슴 깊이 다짐했다. 앞으로 자신이 내리는 결정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걸 절대 잊지 않겠다고. 그녀는 새로운 방산 프로젝트를 준비하며 내부 팀과의 첫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고르는 무기는 단지 숫자가 아닙니다. 생명을 지키는 도구이고 그 기술 뒤에 있는 철학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저는 그 철학을 한국에서 직접 보고 느끼고 믿게 됐습니다. 동료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더 이상 그녀의 말을 반박하려는 이들은 없었다. 그녀가 왜 그렇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하는지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단지 계약서를 검토한 게 아니라 전장에서 살아 돌아온 생존자의 가족이었고 그 생명을 구한 사람들을 직접 만난 이였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다시 한번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다. 이번에는 계약 후 첫 번째 공식 워크숍 참석을 위해서였다. 목적은 달랐지만 마음속 감정은 처음 그 땅을 밟았을 때보다 훨씬 더 깊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민혁이 공항으로 마중 나왔다. 그는 웃으며 그녀의 짐을 받아주었고 둘은 곧장 한강이 보이는 카페로 향했다. 그곳에서 두 사람은 방산 이야기가 아닌 사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가족, 신념, 그리고 인생의 전환점에 대해. 마르타 씨, 전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만드는 무기들이 언젠가는 전쟁을 막는 장벽이 되었으면 좋겠다고요. 그 말에 마르타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말이 맞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 확신해요. 한국이 만드는 무기는 그 자체가 평화의 방패라는 걸요. 다음 날 워크숍 일정이 끝난 후 마르타는 다시 남산으로 향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민혁이 함께였다. 다시 케이블카를 타고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는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멀리 돌아왔는지를 실감했다. 과거의 그녀는 의심으로 가득한 회의실에서 숫자만을 기준으로 무기를 판단하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하나의 방탄복에 구겨져 있던 생명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되었고 그 장비를 만든 사람들의 철학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었다. 남산 전망대에서 바르샤바 쪽을 바라보듯 눈을 감고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 나라, 이 사람들, 이 기술, 내가 다시 태어난 곳일지도 몰라요. 그녀는 그 순간
한국이라는 나라가 더 이상 공급자나 거래 파트너가 아닌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영감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한국 방문을 마치고 바르샤바로 돌아온 마르타는 공항에서 곧장 집으로 가지 않았다. 야책이 기다리는 병원으로 먼저 향했다. 재활을 마친 야책은 이젠 목발도 없이 혼자 걷는 연습을 하고 있었고 그녀가 문을 열자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누나, 서울 어땠어? 그 질문 하나에 그녀는 수천 가지 답변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깨끗한 공장, 정교한 기술,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 한 그릇의 비빔밥에서 느낀 위로, 그리고 남산에서 본 서울의 야경까지. 하지만 그녀는 단 하나의 문장으로 답했다. 아주 오래된 친구를 다시 만난 느낌이었어. 야책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그들이 내 목숨을 지켜줬던 것도 그런 마음이었을까. 그날 밤 마르타는 집에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다. 책장 한쪽에 놓인 메이드 인 코리아 방탄복 조각과 함께 그녀는 작은 블로그 포스트를 하나 작성하기 시작했다. 제목은 간단했다. 기술 너머의 사람, 무기 너머의 철학. 그녀는 글을 통해 자신이 경험한 모든 것을 조용히 적어나갔다. 수치보다 생존, 계약보다 신뢰, 기술보다 철학,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나라, 한국. 그녀는 마지막 문단에 이렇게 적었다. 무기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철학이 기술 속에 스며든 나라,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며칠 뒤, 그 글은 그녀의 블로그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많은 방산 전문가와 일반인들이 댓글을 남기며 마르타의 경험에 공감했고, 한국 방산의 진면목을 처음 알게 되었다는 반응도 많았다. 일부는 직접 K 전차와 K9 자주포에 대해 더 알아보겠다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이는 한국의 국방 정신에 감동했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그때 그녀는 알았다. 자신이 한 선택이 단지 개인적인 감동에 그치지 않았음을. 사람들은 진심을 느낄 수 있었고, 그 진심은 결국 세상을 조금씩 바꾸는 힘이 된다는 것을. PGG 내부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한국과의 협력은 단지 수입 계약에 그치지 않고 공동 기술 개발과 실전 피드백을 공유하는 구조로 발전하고 있었다. 마르타는 이제 단지 방산 조달 책임자가 아니라 기술과 사람 사이의 다리로서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회사의 후배에게서 이런 질문을 받았다. 선배, 왜 그렇게 한국 장비를 믿게 되셨어요? 기술 때문은 아닌 것 같아서요. 그 질문에 마르타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기술은 누구나 만들 수 있어. 하지만 철학은 다르지. 생명을 중심에 둔 철학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장비라도 무기가 될 뿐이야. 한국은 철학이 있어. 그 말은 그녀 스스로도 자신이 진짜 바뀌었다는 걸 확인하게 해주는 순간이었다. 며칠 뒤 야책이 복귀 후 첫 기자회견에 참석하게 되었다. 그는 폴란드 국방부의 특별 인터뷰에 초청되어 구조 당시의 상황과 한국 장비에 대한 경험을 증언했다. 그는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한국산 방탄복 덕분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저를 구조한 사람들이 제 생명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기술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구조했어요. 그것이 진짜 무기입니다. 인터뷰 영상은 폴란드 국영 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로 퍼졌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 한국 방산에 대한 인식이 기술력에서 사람을 위한 무기로 바뀌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마르타는 그 영상을 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야책의 말은 그녀가 그동안 느끼고 깨달아온 모든 것의 집약체였고 이제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었다. 세상은 알아서 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마지막 장면, 마르타는 다시 한번 한국을 찾았다. 이번에는 민혁과 함께 공동 기술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강연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 그녀는 서울 도심 어귀에서 잠시 멈춰섰다. 바쁜 사람들 틈에서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야 이해가 된다. 기술이 아닌 철학이 이 나라를 만들었다는 걸.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고 옅은 미소를 지으며 걸음을 옮겼다. 지금까지 국뽕이 차오른다에서 전해드린 이야기였습니다. 기술을 넘는 신념, 무기를 넘는 철학, 그리고 사람을 위한 선택. 여러분은 오늘 어떤 가치를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국 방산과 구조대를 응원하신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사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직접 겪은 감동적인 한국 이야기,
제보해 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국뽕이 차오른다 였습니다.